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3년 12월 23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법원 자율권 준 내란 재판부 법안 위헌성 들었다. 문제 여전하다. 문제 여전이 아니고 그냥 위헌입니다. 위헌. 헌법 파괴진입니다. 외부 콕 찍는 판사 추천이 없애고 판사위에서 판사수 요건 등 기준 마련. 이거 뭐 화장만 살짝 바꿨다 뿐이지 위헌이고요. 법적에는 사실상 판사위의 일이 무작위 배당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일어났다. 어쨌든 윤석열 겨냥한 사후재판부, 자, 요거 핵심이죠. 사후재판부. 평등 원칙 침해 소지 여전. 왜 굳이 법으로 만드나? 뭐 우짜 오늘 가지고 뭐 미국하고 유럽 농민들 농부들 관련해서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짜가 코멘트합니다. 우짜는 계속해서 이거 위헌이라고 말했었고요. 헌법 파괴지라고 얘기했고요. 이거 재판 개판되는 건 둘째치고요. 위헌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헌재에다가 심판 걸면서 이거 효력 정지, 법률 효력 정지 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원래 하던 재판, 그리고 이거 이른바 뭐 내란 재판부, 이거 이 둘 다 안 되고 스톱되고 제3의 또 재판부가 등장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그냥 기본 상식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란 재판이 이도 저도 아닌 꼴이 되면서 윤석열이는 잘하면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진짜 이래가지고 일부러 이거 내란 파란 몰라 이 짓 하는 거예요? 이따구 짓이나 맨날 치하고 자빠져가지고 넘어가고요. 조이대 비상계엄 위헌 언급하며 계엄사 파견하라. 조이대 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팔아먹었던 이재용 팬들과 더불어 팬들 이 뭘 할 건가 이제부터 내란 특검에서 불기소 결정문 거기에다가 해가지고 조이대 건을 그래 넣었대그네 무혐의 처분. 하여간에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이렇게 가지고 아몰랑으로 미치면 답도 없는 거예요. 조은석 내란 특검이 해가지고 조 대법원장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의 법원 행정처 간부들을 계엄 당일 밤 11시 30분께 그때 했잖아. 그래 윤석이 나서 떠들었잖아. 순차 출근해 계엄 비상계엄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논의가 조 대법원장이 출근하기 전에 이뤄졌고 조 대법원장 지시에 따른 것도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특검에서 다 결론 내렸네. 당시 인터넷 등을 통해 계엄 서부 사실을 알게 된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다. 문제 참기는 어렵다는 게 특검의 수사 결과다. 그래. 조이대는 뭐 없네 그래. 조 대법원장은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다는 보고에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도 뭐예요? 지금까지 조이대 해가지고 뭐 저 히로토미 히토요시인가 뭐 나발인가 해가지고 그 팔아먹은 그 인간 국계라는 거 하나 그거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을 넘어가고요. 북한 백두산 인근 삼지연의 호텔 준공 김정은이는 관광 대표 도시 아이고 또 침시티 얘기하고 앉아있네. 호텔 5곳 동시에 준공. 주에 김정은 밀착 통행하며 새 호텔 함께 돌아봐. 에, 뭐 나이에 우자보다 나이가 한참 작은데도 무슨 우자보다 나이가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네. 하여간에 정은이가 하고 있는 심시티의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이다. 뭐 그래 보면 되겠으나 어이 끝내주네. 어이 휘황찬란하네요. 에이 진대도 눌러보고 백날 일에 지금 뭡니까? 관광객이 안 가는데 관광객이 안 가는데 이거 뭐 백날 지금 뭐 하냐 이거. 하여간에 정은이 심시티 최신 업데이트다. 예 넘어가고요. 달러 원 연말 환산한 거래 속에 오름폭 확대 1481원 예 1480원 뚫었습니다. 어제 뭐 다 보셨겠지만 다 알고 계시겠죠. 환산한 거래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래 연말 되면 그런 거고요. 뉴욕장에서 상승폭을 소폭 확대하며 1480원 위에서 마감이다. 예, 지난해 7월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야간 거래에서 1480원 해가지고 지난해 2024년 7월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래 하는데 문제는 이 우짜가 계속 얘기했던 1480원을 갖다가 돌파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거다. 이거 뭐야? MUFG 이게 뭐죠? 이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입니다. 이 미쓰비시 여기 대리 할펜이 총괄은 현재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재정정책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 한 외환시장 개입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동의합니다. 우짜 동의합니다.
딱이 특정했잖아요. 이거 재정정책 위험, 확장 재정, 빚 미친 듯이 쳐내가지고 하는 거. 백날 해봤자 안 된다 이거라네. 지금 도시락이나 맨날 책 까고 앉아있고, 도시락 그거 까는 거는 누구 돈이야 그거. 아이고 진짜 짜증난다 진짜. 이거 누구 좋으라고 맨날 그래 도시락 쳐 던지고 자빠진지 모르겠네. 자 빨리 넘어갑시다. 그냥 뭐 농민 얘기도 해야 되고. 자 금덩이 보시죠. 좀 줄이고, 금덩이 보시면 어제 가지고 2.30% 상승해가지고 1온스에 4,442.75 달러가 됐습니다. 우자가 12월 17일 뉴스 모험에서 금덩이하고 은덩이 예상을 말씀드렸는데, 금덩이의 경우 두 개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 2026년 내년 1월까지 해가지고 금덩이가 4,600달러까지 올랐다가 내년 2월 2026년 2월에 4,300달러까지 내리는 시나리오 하나랑, 2025년 12월 이번 달에 해가지고 4,400달러 터치, 요거 지금 해가지고 뭐 넘어갔죠. 일단 넘어갔습니다. 4,400달러 터치한 후에 4,400달러 터치한 후에 4,100달러까지 내리는 시나리오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4,400달러 돌파했습니다. 이게 더 갈런지 여기서 해가지고 저 머물렀다가 해가지고 내려갈는지 이거는 지켜보시면 되겠죠. 하여간에 금덩이가 올라서 4,400달러를 갖다가 4,440달러를 갖다가 돌파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가가지고요. 금덩이 보시면 2.8, 2.64% 이것도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1온스에 68.91달러가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12월 17일 뉴스 모험에서 우자가 은덩이의 경우에는 이거 시나리오를 얘기 안 하고 그냥 바로 해가지고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내년 1월 2026년 1월 첫째 주에 최대 아주 해피한 시나리오 상에서는 80달러 1달러에 1온스에 80달러까지 오르고, 안전빵으로 봤을 때는 71달러까지 오른다. 근데 지금 뭐 68.91이니까 69달러잖아요. 거의 뭐 다 올라간 겁니다. 지금 안전빵 기준으로는 이미 다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에 80달러 1온스에 80달러 또는 71달러까지 말씀드린 후에 2026년 2월 초까지 해서 62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음 주간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자가 예상한 바 있습니다. 71달러 이거 넘어가면 이제 80달러까지 간다 보면 되겠죠.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네, 달러 인덱스입니다. 어제 가지고 마이너스 0.31% 하락해가지고 좀 빠졌죠. 빠져가지고 98.29가 됐습니다. 여전히 2011년부터 꺼지는 장기 트렌드 라인에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있다. 이거는 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가지고, 자, 우리나라 원합니다. 끝내주죠. 뭐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심박수 뛰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래 뛰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뭐 더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어제 국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환시장 개장할 때 그때부터 발에 아주 뭐 쳐 올려 버리니까 정신 못 차리고 그대로 두들겨 맞고, 그래가지고 1481원 81.36원까지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해가지고 오후에 장 끝나고 우리나라 주식장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본게임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본게임? 이 도시락 투척하고 도시락 받아먹고 다시 올리고 정신없는 그 짓이 나가지고, 새벽에 우자가 캡처하기 직전에 또 한 번 또 도시락 던져 놓으네. 뚝 떨어졌다가 다시 해가지고 또 받아먹고, 하여간 정신없이 1달러에 1478.8원, 어제 가지고 1481원 돌파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될는지 한번 보시죠. 보나 마나 이거 나오겠죠. 예, 아침에 가지고 쫙 해가지고 또 패대기를 친다. 어떻게 달러를 갖다가 이거 저 차트를 갖다 쭉 올리겠죠. 보나 마나 지금 패턴이 눈에 뻔하게 보입니다. 지금 자, 넘어가가지고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심박수 뛰는 것처럼 보인다 했는데, 이게 어째 이거 저 난리 난 겁니다. 끝내줍니다. 치열하죠. 이거 무슨 고지점 뭐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제 저녁부터 했어요. 장 끝나고 우리나라 국장 끝나고 주식장 끝나고 난 후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 짓입니다. 주구장창 전투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이 정도까지 이렇게 조밀하게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1480원이 정말 이거 뚫리면 위험하다는 걸 갖다가 K 외환 당국이 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거. 우자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480원 넘어가죠. 1490원에 이미 그 환했지.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파생이죠. 파생 쪽으로 걸어놨던 거 다 터진다. 그 다 터지면은 우자가 나중에 기사를 갖다 소개시켜 드리겠네. 한 20일 정도 지난 그 기사인데, 하여튼 그거 더 터지면 해가지고 환해지 해놨는 거, 그 파생상품 해놨는 거 다 터지면 이제 절단 납니다. 그래서 이거 1480원에 그래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 받아 먹고 앉아 있는 거고, 끝내준다 진짜. 넘어가고요.
자, 엔화는 보시면 해가지고 어제 달러 인덱스가 마이너스 0.31% 하락했는데 고마침 받아가지고 0.38% 해가지고 좋아졌죠. 예, 좋아져가지고 1달러에 157.021엔이 됐습니다. 뭐 우리나라 원화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 원화는 뭐 0.10% 싸졌는데 여기는 0.38% 좋아졌다 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 요거에는 뭐냐 하면 일본 10년 만기 일본 국채입니다. 수익률이죠. 어제 해가지고요 2.10% 돌파했습니다. 끝내줍니다. 이 관련해서 숫자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전 고요라는 영상을 갖다가 이미 만들어서 올렸는데 거기서 해가지고 국채 수익률 관련해서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갖다가 우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시간 되면 우짜가 공개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엔캐리 트레이드는요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된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네,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사고 15년 만에 4달 첫 원전 재가동 전망이다. 아이고 지진 계속 나는데 원전은 또 돌린다 이거지. 가와자키 가리와 원전 해가지고 6호기에 대한 지역 동의 절차가 살짝 마무리되면서 아이고 원전 돌리네. 예, 대지진 한번 시즌2 오면 되겠네요. 대지진 시즌2 오면 되겠다. 니가타 현이면 아이고 여기 그런데 하여간 니가타 현에 있는 원전 돌린다는데요. 대지진 한 번 더 오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뭔 쇼가 나는지 궁금해질 것 같다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지진이 저리 나는 동네에서 원전을 돌린다? 골 때린다 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플래티넘 내 얘기를 갖다가 또 한번 해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차트가 아주 과거까지 올라가죠. 상당히 먼 과거까지 올라가는데 플래티넘 해가지고 요 올해 2025년 올해 미친 듯이 쳐 올라가지고 지금 보시면 가격은 뭐 2125.50달러가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요 보시면 우측 포인트 지금 2008년 4월 이때까지 갑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7년짜리입니다. 17년짜리 장기 수평 저항선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뭐 조금 남긴 남았는데 하여간에 플래티넘 가격이 올해 급등하면서 17년 장기 수평 저항선에 도달했다는 거 이거는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플래티넘 차트 올려놓고 플래티넘의 경우 11월에 1364달러에 있는 지지선이 붕괴되지 않고 요거 1364달러 요 정도 되죠? 예, 요 보면 딱 뭐가 걸리는 게 딱 보입니다. 요래 딱 걸리는 게 보이고 잠깐 요거 한번 찔렀고요. 2025년 11월에 1364달러에 있는 지지선 요게 붕괴되지 않고 바로 지지받고 상승을 하면서 11월 말 노벰버 해가지고 11월 말이죠. 요거 11월 말 이후 해가지고만 25% 이상의 수익을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억수로 짭짤한 거죠. 참고로 플래티넘의 경우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하면서 매도 압력을 흡수하고 가격을 현재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따라서 아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알자지라 간만에 알자지라입니다. 보시면 최소 2명이 알레포에서 시리아군하고 쿠르드 쪽에 있는 SDF 민주 군인가 그렇죠. 그냥 말이 있다시 뿐이지 그냥 쿠르드군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이 시리아군하고 그리고 쿠르드군이 붙어가지고 알레포에서 최소 2명이 죽었다 이 소리가 되겠죠. 예, 기사는 우자가 뒤에 농민 얘기도 하고 이래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자가 해가지고 지도 올려놓고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는 친우크라 맵인데 여기서 또 장사를 어떤 걸 장사하고 있다. 시리아 장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자가 편하게 그냥 요거 이용해서 합니다. 자, 충돌이 벌어진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우자가 여기 빨간 줄을 쭉 끄어놓은 것도 다 의미가 있어서 내용이 있어서 우자가 끄어놨는데 간단하게 코멘트 해보면 시리아 정부군을 흔히 STG라고 합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SDF 시리아 쿠르드죠. 시리아 민주군 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시리아 쿠르드입니다. 시리아 쿠르드가 장악하고 있는 알레포 북부 여기에다가 박격포 쏘고 이러면서 공격을 갖다가 개시했고요. 그러니까 덕분에 해가지고 전투가 개시됐는데 SDF 그러니까 시리아 쿠르드가 다마스커스의 알레포 북부 공격을 갖다가 대비하고 그리고 이쪽에 혹시라도 뭔가 일이 있을까 싶어서 병력을 갖다가 여기 데이르 하페르라는 조그맣게 이거 나온 거 있죠? 여기 시리아 쿠르드가 점령한 지역이 노란색입니다. 요 끄트머리에다가 증원군을 파견하기 시작했다가
현재 가장 최신 업데이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충돌은 여기서 벌어졌고요. 여기서 벌어졌는데 시리아 쿠르드가 혹시나 너 이쪽에 가지고 뭔가 계속 당한다 이러면 달리겠다. 어디까지 달리겠다? 예, 알레포까지 달리겠다는 마음을 해가지고 중원군을 갖다가 여기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우자가 유럽 농민 시위라는 소제목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지만 거의 소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브뤼셀에서 벌어진 일은 지난주 해가 주말하고 아주 뭐 끝내줬죠. 이 벌어진 일은 우연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터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EU 정상들이 EU 메르코스루 협정, 그러니까 그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있는 그 메르코스루가 있습니다. 여기하고의 그 협정, 정확하게는 FTA 협정인데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을 때 유럽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시위 현장에 나타났고 도로가 봉쇄되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한 후 협정 사인하는 거, 그러니까 EU하고 메르코스루 FTA 협정 이 서명이 2026년 내년 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덕분에 이번 이벤트는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레버리지가 있고 누구에게는 레버리지가 없는지를 가리는 싸움이었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었는데요. 예, 유럽 농부들의 경우 수년간 치솟는 비용, 강화된 환경 규제, 높은 연료 및 비료 가격, 떨어진 수익 마진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쇠고기, 가금류, 설탕, 에탄올, 쌀 등 유럽 농부들이 빠듯한 호주머니 사정에서도 생산하고 있던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 쿼터 뭡니까? EU하고 메르코스루 FTA 협정까지 추가하게 됐습니다. 브뤼셀 즉 EU는 상한선 뭐 수입 상한선 뭐 쿼터제 얘기하고 이러면서 또 안전장치도 얘기하고 이러하지만 농부들, EU 농부들은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시장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값싼 공급, 어디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등에서 들어오는 이 값싼 농축산물, 이거 공급이 유입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부들의 항의 및 시위는 불가피했고, 이른바 농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즉 쇼를 하기 위해 브뤼셀은 이거 서명하는 걸 갖다가 연기하고 사인하는 걸 연기하고 검사 및 상호주의 조항을 추가한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이 줄어들 때 다시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2026년 1월에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줄어드니까. 즉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마켓의 구조는 결국에는 변할 것이라는 소리가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EU하고 메르코스루 협정의 수혜자는 EU, 그러니까 유럽의 자동차, 기계, 그리고 화학, 그리고 제약 등 관세 절감과 시장 접근성이 중요한 유럽 산업 및 수출 업체들이며 농업, EU 농업은 나머지 협상을 가능케 하는 협상 카드가 된다. 바게인 칩이 그냥 되고 있다. 수준이 그래 되고 있다. 이게 됩니다. 단순 계산상으로는 이런 상충 관계가 합리적으로 보이죠. 우리나라도 똑같이요. 우리나라도 뭐 식량 주권 이런 거 포기하면서까지 현대차라든가 이런 거 수출하는 거에 다 뭐 사실상 그쪽으로 몰아주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는 단순 계산상으로는 상충 관계가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소득이 가격에 달려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데미지를 감당할 수 없는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무역을 통해 이루려는 유럽의 지정학적 야망을 자신들이 떠맡게 되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무역 이상의 문제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있는데, 유럽 농부들은 유럽 내 엄격한 규제와 외국 농축산물에 대한 폭넓은 접근성 제공, 규모의 경제, 기업 합병, 갈수록 길어지는 공급망 갖다가 질질 늘리는 거 이런 거 이거를 갖다가 점진적으로 강화하려는 이 시스템, EU 시스템을 목격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중소농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토지 소유권은 이전되고 남한테 팔리고요. 식량 생산은 더 중앙 집권화 및 금융화 되어서 중앙에서 관리하기 쉬워지고, 정치적 저항, 농부들의 정치적 저항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매업체들은 보다 저렴한 공급을 원하고, 유럽 정부들 역시 식품 가격 인하를 원하며, 유럽 산업계는 시장 접근성, 뭐 여기죠, 뭐 해가지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데
이런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EU 농부들의 경우 가격 결정권 대신에 안정적인 보장만 받으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수준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는 꼴이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유럽 농부들은 단순히 소고기 쿼터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생계를 좌우하는 결정이 자신들과 멀리 떨어진 곳 브뤼셀에서 이루어지는 동안 식량 주권이 조금씩 침식되는 상황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2026년 1월로 연기한 것은 EU, 즉 유럽 해가지고 집행부가 그저 시간 벌기용일 뿐 신뢰를 얻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들로부터. EU가 농부들을 진짜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조정할지 아니면 그저 단순히 포장지만 바꿔서 다시 내놓을지가 이번 사태, 이 농부들 시위의 사태의 끝을 결정 지을 것인데요. 농부들에게 반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유럽 농촌 지역 전역에서 계속해서 뭐가 남을 것 같다? 정치적 상처가 남아 있을 것이다. 그걸 갖다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수화를 갖다가 점진적으로 촉진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가속화를 하겠죠. 예, 가속화를 시킨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걸 해가지고 all seas.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해가지고 식용유입니다. 식용유 저장 탱크인데 이거 러시아 공격했습니다. 공격해가지고 이 불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 들어보면 오데사에는 all seas, 블랙 씨 소유 흑해 식물성 석유 회사 이거 됩니다. 여기 소유의 30개 시설이 러시아의 공습에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는 EU에 수출되는 회사 그러니까 all seas 회사의 최대 식물성 기름 터미널과 저장 탱크들도 포함됐습니다. 요거 이것까지 하다못해 식용유 탱크까지 부수냐 이러면서 친 우크라이나 팬들이 뭐라 하겠죠. 러시아 나쁜 놈 이러면서 뭐라 하겠지만 요거 경유차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유차의 경우에는 혹시나 기름이 앵고 난다 이러면 간단하게 해서 주변에 있는 슈퍼나 이런 데 가서 식용유 사와가지고요 그 연료로 써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단속할 때 보면은 이거 식용유 같은 거 폐유 같은 거 받아가지고 정제 가지고 쓰고 다른 것도 쓰고 그런 게 다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해가지고 재생연료라고 쓰는 것들 보면은 음식점에서 나오는 기름 튀기고 나온 거 그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정제해가지고 다시 팔아먹는 게 그게 재생 경유 이래 되는 거고요. 하여간에 즉 이게 무슨 말이다? 식물성 기름 즉 식용유는 디젤 엔진 연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디젤 엔진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이중 용도라는 소리가 되죠. 민간용과 군사용 둘 다 사용 가능하다 이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군이 식물성 기름 탱크 식용유 탱크까지 공격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소리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생기죠. 러시아군이 식물성 기름 탱크, 식용유 탱크까지 공격한다는 것은 러시아군에게 우크라이나 내에 공격할 만한 연료 타겟, 기름이나 등등 이런 타겟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갖다가 시사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미국 규모 전투력 키운 차세대 전함 앞세워 황금함대. 에이, 참 미치겠다 진짜. 월스트리트 저널 주력 구축함 배수량 3만 톤으로 중국 해군력 대응 차원이다. 미국 해군 관련해서 웃자는 미국 해군 웃자나 그런 시리즈도 했고요. 관련해서 영상도 이제 꽤 올렸고요. 블로그에서는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만 이런데 이거 몇 분이야? 벌써 23분이야? 웃자가 이거 간단하게 코멘트 할게요. 미 해군이 압도적일 때는요 이런 황금함대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런 소리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황금함대 이 타령 나온다는 건요 미 해군이 지금 압도적이지 않다는 자인과 같습니다.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아요. 무슨 황금함대 타령을 합니까? 예전에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내전 끝나고 그때 미 해군이 전 세계를 갖다가 둘이서 다 해먹는다. 누가 다 해먹는다? 미 공군하고 미 해군이 둘이 다 해먹는다는 소리가 나올 때 그때는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까? 안 나오지요. 자, 황금함대 보니까 웃자가 역사에 아주 깊이 남아있는 또렷하게 남아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함대 중에 뭐가 있습니까? 스페인 무적 함대가 있죠. 자, 스페인 무적 함대가 뭔 꼴이 났는지 한번 심심한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번에 가지고 집중 위험, concentration risk 그게 증가하고 있다. 이걸 블룸버그 기사가 나왔는데 역시나 항상 그렇다시피 유료이기 때문에 요 차트만 가져오고 해가지고 웃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는 S&P 500에서 상위 10개 종목이 미국 증시 벤치마크, 그러니까 S&P 500이죠. 여기의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높은 것이라서 투자자들에게 집중 위험, concentration risk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기사를 썼습니다. 관련해서 기사에서 누가 나왔냐면 매크로 리스크 어드바이저에 있는 딘 커넷 CEO가 나와서 점점 더 집중되는 시장이 소수의 지배적인 기업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짐에 따라 반사적 위험, 리플렉시브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알파벳, 아마존, 뭐 여기 적어놨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저 알파벳 해가지고 메타, 테슬라, 브로드컴 뭐 해가지고 평균치 이 나와 있는데 이 7개 회사 뭡니까? 매그니피션트 7 있죠. 이 테크 기술들을 현금을 단순히 재순환해 더 많은 시가총액 이익을 창출하는 잠재적인 순환 인수 그룹으로 보고 있다라고 매크로 리스크 어드바이저에 있는 CEO 딘 커닛이 지적했습니다. 커닛은 S&P 지수의 경우 다양한 노출 기회를 제공하는데 정말로 매우 형편없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위 주식들, 이 주가들, 여기 상위 집중도가 터무니없이 높은 지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좀 이런 거는 뭐 새겨들 필요가 있겠죠? 예, 업계 관계자가 또 얘기한 거니까.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미국의 이민 축소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아폴로 차트를 갖다가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바이든 행정부 있을 때죠. 이때까지 미국의 순 이민자 수가 연간 30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290만 명, 340만 명, 280만 명 이죠. 평균 치면은 약 300만 명 수준이었다. 이게 되는데 CBO 미 의회 예상국에서 2025년 2026년 이때 연간 이민자 숫자가 약 50만 명에 그칠 것이다. 이거 보시면 40만 명, 이거 60만 명, 그리고 2027년에 70만 명 이래 되죠. 요 두 해를 갖다가 예상해 보니까 대략 50만 명에 그칠 것이다. 한 해에 50만 명 들어올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예상했고요. 이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민자 숫자가 급감하게 되죠. 네, 이러면 미국 내에서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노동력 공급, 그리고 임금 상승률, 그리고 주택 수요에 긍정적이겠습니까? 부정적이겠습니까? 당연히 부정적이지요. 예, 시장에서 해가지고 물건을 사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 뭐 본인들이 해가지고 정식 그거는 뭐 이민자는 아니더라도 와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집을 갖다 사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주택 수요도 그렇고 임금 상승률 같은 게 어떻게 했어요? 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옴에 따라서 임금 상승률 해가지고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력 같은 거 높아지겠죠. 자, 이런 가운데 예, 요거는 또 프레드 차트입니다. 2025년 10월과 11월 요 두 달에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미국인 숫자가 40만 9천 명 급증해서 올타임 하이인 930만 1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최저치 여기죠. 최저치 요때 390만 명이었는데 요 최저치 390만 명이 아니고 이때 대비해 가지고 390만 명이 증가하고 요 보시면은 520만이 좀 넘죠. 예, 그래도 550만 정도 되는데 이때 대비해 가지고 390만 명 정도가 증가한 거고 2008 금융위기 여기죠. 2008 금융위기 이 피크 때 요겁니다. 보시면 해가지고 800만 명 좀 넘어가죠. 이때 대비해서는 120만 명이 더 많고요. 뭐 일자리 2개 가진 사람, 투잡 뛰는 사람, 총 고용에서 미국의 총 고용에서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 비율은 5.8%로 지난 25년 내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고 정규직에서 파트타임까지 2개 투잡을 뛰고 있는 미국인 숫자는 530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미국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미국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로 2000년 이후 해가지고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 이민자 숫자 줄고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저 미국에 투잡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뭐 별로 좋지가 않죠. 근데 이거로 끝나냐 아닙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인구 구조 변화 얘기 관련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폴로 차트고요. 보시면
피크 찍고 내려가죠. 예, 요 보시면 2008 금융위기 이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측쪽으로는 2008 금융위기 터진 후부터 해가지고 3차 세계대전 뭐 얘기하고 그랬었습니다. 하여간 이때를 갖다가 피크 찍고 내려간다는 걸 보신 상태에서 미국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세 이후 2007년 이후 18세 미만 가구를 둔 자녀를 둔 가구 숫자가 해가지고 줄어들고 있다 이거죠. 2007년에 3,700만 가구로 피크를 찍은 후에 2024년 기준으로 해서 3,300만 가구까지 감소했고요. 전체적으로 미국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는 인구학적으로 앞으로 많은 문제를 양산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번에 해가지고 또 유럽 농민들 얘기했죠. 요번에 또 미국 농촌 얘기입니다. 농촌의 위기, 미국 농촌 위기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관련해서 우짜 이거 그 작은 짧은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다큐는 우짜가 틀면은 분명히 유튜브에서 빠꾸로 먹을 것 같아가지고 틀지는 못하고요. 링크는 따로 잡아 놓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대략 한 1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상당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문자가 링크를 잡아놓고요. 빨리 넘어가자. 미국의 농기계 제조사 중에 유명한 게 어디냐면 디어 컴퍼니라고 있습니다. 이거 대기업인데 여기에 의해서 문자가 말씀드린 해당 영상이 삭제되었다가 법적 조치, 그러니까 변호사 동원해가지고 복구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은 나중에 한번 문자가 보시면 되고, 하여간에 해당 영상 퍼펙트 유니온이라는 곳에서 만든 짧은 다큐인데, 이 다큐는 소수의 대기업들이 어떻게 농업 산업 전체를 장악하고 미국 농부들을 갖다가 파산시키고 미국을 망쳐놨는지를 갖다가 보여줍니다. 지난 20년간 미국 농업 지형은 급속한 기업 합병과 가족농장의 점진적인 소멸로 특정 지어지는 조용한 위기로 점철되었는데요. 2004년 이후 미국에서는 약 30만 개의 농장, 특히 가족 농장이 사라지면서 전체 농장 숫자는 1800년대, 1900년대, 2000년대도 아니고 1800년대입니다. 1800년대 중반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농장 감소, 특히 가족 농장 감소는 막대한 토지 손실과 생계수단 상실을 의미해서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서만 2천만 에이커의 농지가 주택단지, 산업단지, 도시 확장을 위해 갈아엎어졌습니다. 농장 수는 줄어들었지만 남아있는 농장들의 규모는 급격히 커져서 2025년 현재 상위 5% 대형 농장이 미국 농산물 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덕분에 중소규모 농가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장 폐쇄를 부추기는 경제적 압박을 흔히 말해서 비용 압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코스트 프라이스 스퀴즈라고 부르는데, 농부들은 비료, 연료, 종자 가격 급등으로 인해 사상 최고 수준의 생산 비용을 급증을 겪고 있고, 생산 비용보다 낮은 변동성이 높은, 그러니까 생산 비용보다는 낮은데 변동성은 또 높죠. 농산물 가격이 이 사이에 낑겨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덕분에 농장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농민들은 막대한 빚을 질 수밖에 없어서 2025년 현재 미국 농업 부분 전체 부채는 올타임 하인 5,9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사업 운영 비용 상승과 높은 금리가 반영된 상당한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은 종자 및 화학산업의 대규모 기업 합병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독점 구조는 농부들로 하여금 협상력과 선택권을 상실케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1년의 초대형 합병으로 꼴랑 4개 글로벌 기업이 전 세계 종자 시장의 60% 이상과 농업 관련 특허 중 대부분을 장악해 버렸는데요. 식량 공급망의 첫 번째 단계인 종자 생산까지 기업들이 장악하면서 생산자들은, 그러니까 농부들이죠. 예, 농부들은 작물을 갖다가 수확하기도 전에 잠재적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급업체, 종자값 이런 거로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가족 농장들의 붕괴는
농촌 지역 사회 전반의 일자리와 지역 기반 시설의 파괴적인 연쇄 효과를 불러일으켰는데, 가족 농장이 문을 닫으면 지역 경제의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주요 수입원이며 지역 상점들의 생계 유지의 필수 요소인 가족 농장을 갖다가 잃게 되는 거죠. 소도시, 뭐 우리나라 치면 뭐 농촌 도시입니다만, 소도시 식당들은 손님 급감에 따라 영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영구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역 학교,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학교들은 농업 세수 기반 축소와 인구 유출로 인해 예산 삭감, 학교 통합, 통폐합이라 보면 되죠. 통폐합.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 폐지 등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농사 이거 관련해서 판매점 그리고 지역 곡물 창고도 사라지면서 남은 주민들과 지역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와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들고요. 결론을 갖다 말씀드리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농산물을 키워야 할 땅에 흉물스러운 태양광 패널들이 도배가 되고 있는 가운데 문자가 본 짧은 다큐 퍼펙트 유니온의 짧은 다큐는 미국 농부들을 위협하는 냉혹한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힘들더라도 반드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12월 23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간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